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이제 윤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중세에 이제 여러 문명들이 예로부터 쭉 내려온 어떤 도덕이나 윤리 틀 속에 살았고, 종교와 형이상하게 입각한 사회생활을 영위해왔죠. 이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조금 복잡한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윤리는 내재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가치 문제고, 도덕은 포괄적으로 사람과 사람 위에 있는, 에틱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느낌이 강하고, 모랄티는 이 사람들 위에 이렇게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번역도 에틱스는 보통 윤리라고 그러거든요. 윤리라는 건 유교적인 느낌이죠. 유교적인. 모랄티는 이제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은 노자 용어죠, 원래. 그래서 이렇게 번역도 그런 뉘앙스가 좀 붙어 있죠. 어쨌든 근대성이 도래한 이래 이런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건 이제 퍼드시는 전통, 퍼드셨는데, 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쭉 이어져 오는 미션은 뭐냐면 어떤 말해진 것, 언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이런 느낌, 말해진 것, 법이라든가 율법. 그러니까 고대에 성립해가지고 쭉 내려온 게 뭐냐면 전통이죠.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각각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근대라고 하는 세계가 도래하면서 대단히 복잡한 그 서구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비서구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큰 변혁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윤리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인 그 기초는 대부분 서양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공리주의, 칸트 윤리학, 레비나스 데리다의 타자 윤리학 세 개의 어떤 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유틸리테리언이죠. 공리주의. 여기서 요 앞에 유틸리테리언 할 때 여기 이제 유용성, 유틸리티, 유용성. 모든 것을 어떤 용에 입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강자하고 상반되는, 강자 그 소유를 읽으면 그 용에 대한 비판 나오죠. 그래서 무용지형이라는 거 강자하고 좀 반대되는 거. 여러 유형들의 이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다소 적나라한 형태의 버전에서 인간미를 중시하는 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버전들이 있다. 정라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리주의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정라한 성격을 가지려면 뭐냐면 이론적 기초가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생명세계에서의 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지배하는 그 생명세계에서의 진화론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본다는 거. 호모라는 건 인간. 에코노미쿠스는 우리가 경제발전의 이코노믹스. 인간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동물로 보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보고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은 결국 경제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본다는 거죠, 인간을. 그런 게 좀 적나라한 버전이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의 공리주의도 있고, 공리주의의 시초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엘베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계몽사상 서양의 모더니티라는 걸 만든 거는 계몽사상이잖아요. 모더니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림자 아래에 살고 있는 이 모더니티라고 해요. 근대성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상사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계몽사상의 산물이잖아요. 계몽사상. 근데 계몽사상도 대체적으로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계몽사상이 이렇게. 그래서 전기 계몽사상은 조금 더 전통을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유물론적인 그런 성격의 사상이고, 후기 사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계몽 사상은 넓게는 비교론적인 유물론, 그리고 나중에지만 좁게는 진화론을 배경으로 감각주의 인식론, 인식에 있어서도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걸 초월자를 거부하고 오로지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건 진짜다라는 감각주의 인식론. 그리고 인간도 무슨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감각과 자기 신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 그런 걸 기초로 한 사회로서 엘베시우스의 공리주의는 핵심 개념이 두 개죠. 첫째는 뭐냐면 쾌락.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힘, 가치는 뭐냐면 쾌락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용성. 이 두 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인간을 정해야죠. 정의하면서 윤리의 목표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학을 이제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윤리학은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한테 계승되죠. 이 공리주의 윤리학은 철저하게 단순화된 인간 개념과 가치 개념, 그 다음에 계산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걸로 하면 효율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가 그런 가치를 추구된 합리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숭배 등의 근간을 두며 이런 점은 벤담이 제시한 파놉티콘에서 잘 드러납니다. 파놉티콘은 감옥이에요, 감옥.
과목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용한 그런 형태의 과목 설계도가 이제 산업시스템입니다. 미셸 푸코라고 현대철학자 있죠. 현대철학자가 서양의 근대 세계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탐칙입니다. 복리주의는 진화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인간과 과학주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조차도 양화하려고 했죠. 퀀티파이, 그 자본주의를 그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산업혁명이 야기한 혼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해서 과학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고자 한 사상. 양화와 수치화라는. 수치화죠. 퀀티파이, 퀀티티, 양으로 이제 모든 걸 하늘로 그죠? 산업혁명이 야기한 혼란.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레미제라블 같은 거 떠올리면 금방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죠? 그러나 같은 공리주의 내에도 비교적 부드러운 형태의 공리주의 형도 있는데 데이비드 흉과 존 스튜어트 밀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흉은 그의 윤리학을 인간의 패션, 그리고 이제 정념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냥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하면 감정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그러니까 엘비시우스나 벤담이 얘기하는 철학보다는 훨씬 더 약간 포괄적이라고 해야 되나? 추상적인 개념이죠. 철학은 이거의 하나겠지. 이거 중에 조금 더 인간을 쾌락으로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넓게 정념에 두고, 그 다음에 윤리의 근거는 뭐냐면 심퍼스예요. 공감. 공자의 인처럼 숭고한 개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공감. 사람과 사람의 공감. 그런 나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게 나. 내가 어디까지 나죠? 몸으로 말하면 물론 여기 지금 공부할 차장님 이게 나겠지만 마음으로 말하면 나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는지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나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는 데서 의미가 섭니다.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은 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이런 도덕 법칙이 우리한테 큰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간의 일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진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그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성립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굉장히 지구한 가치인데 뭐 요새 이웃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아파 살면은 그런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런 공감을 느껴봤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나라고 하는 거의 범위가 공감을 통해서 더 넓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흉을 이어서 공리주의 윤리학을 다듬은 사람이 이제 조스트 밀인데, 흉이 18세기 사람, 영국에, 존 스토밀은 19세기 사람. 19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영국이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어떤 어, 그 대영제국이라는 전성기를 누릴 때가 바로 이 시대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존 스튜어트 밀은 상당히 이렇게 적나라한 공리주의가 아니라 그 부드러운 형태의 그런 공리주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밀은 공리주의가 내포하는 환원주의. 환원주의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많은 면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그냥 축소시켜버려요. 이런 게 이제 환원주의라죠. 환원주의. 그 다음에 일방향적 인과론. 인과라는 게 A가 B에 영향을 미치면 또 B도 나는 또 어떤 방식으로 미치고 이렇게 순환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A가 B, B가 C, C가 D 이런 식의 어떤 일방향적 유니 디렉션을 일방향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적 오류는 뭐냐?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얘가 이런 거였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의 얘도 뭔가 이런 거야. 옛날에 얘가 X니까 얘도 X야라는 이런 게 발생적 오류. 그게 이제 진화로 할 때 진화. 그래서 인간은 수십만 년 전에 원숭이랑 거의 비슷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인간도 별거 아니야. 라는 이런 게 이제 발생적인 오류지. 옛날에, 그건 옛날에 그런 거고. 사물은 늘 변하는 거니까. 변해가는 거. 인간은 옛날에 원숭이였어. 그러니까 인간과 원숭이 다른 게 아니야라는 거. 그런 게 이제 발생적인 오류죠. 진화론이, 진화론을 끌고 돌아가서 하는 여러 얘기들이 다 그게 발생적인 오류예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양으로 하나하는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행복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다. 돼지가 되니, 배부른 돼지가 되니 행복한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지 않느냐. 모든 거를 단순히 모든 걸 양으로 하나해가지고 20원은 뭐 10원의 두 배니까 쾌락도 측정해가지고 10의 쾌락보다 20의 쾌락이 또 두 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런 건 사실은 유치한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공리주의고,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국과 미국 같은 게 영어권, 언어로 말하면 영어권이고, 정치 체제로 말하면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게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이론으로서 흔히 이제 드는 게 칸트,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활동한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이죠.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한나는 비판이라는 그 세 개의 비판서 쓰죠. 그죠? 순수이성 비판은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와 그것을 다루는 과학의 세계를 다루는 게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픽션이성 비판은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와 그 정신의 세계를 다루는 윤리를 다루는 게 픽션이성 비판. 한나는 비판은 그 사이, 물질과 정신 사이에 뭐가 있죠? 물질과 정신 사이에 생명이 있죠, 생명. 이 생명을 다루는 한목적성이라든가 예술, 미 이런 걸 이렇게 세 차원을 다루는 게 이 사람의 3대 비판성인데 그 중에서 윤리는 이제 요거 칸트에게서 과학적 인식과 윤리적 도덕적 가치는 날카로운 이원론을 형성한다. 이 물리 세계를 다루는 과학과 정신 세계를 다루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날카로운 듀얼리즘, 이원론의 세계이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행복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그런 어떤 행복의 윤리학을 잇고 있다면, 다만 공리주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철학으로 판단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어쨌든 유래를 거슬러가는 행복의 윤리학을 잇고 있지만 칸트주의는 의미의 도덕을 잇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리주의는 좋음과 나쁨의 이제 포인트가 있다면 칸트의 철학은 옳음과 그름의 포인트가 있죠. 공리주의는 이게 좋으냐 나쁘냐 라는 걸 관심 있는 거고 칸트 철학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지. 칸트는 감성, 우성, 사변이성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각각 경험적 데이터의 수집, 과학적 법칙성의 인식, 그리고 행위사학적 원리의 상상을 만든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칸트는 그 인간 정신의 능력, 인간 정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sensibility, 감성. 감성은 우리는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하는 그런 식 감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understanding,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텔렉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성, 또는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그게 되거든요.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들을 눈과 이 같은 감성만 가지고 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법칙을 읽어내고, 개념화하고, 그죠? 계산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성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 오성을 넣어서는 리슨, 사변이성. 사변이성은 뭐냐면, 이 세계의 근저를 사유하는, 스페큘레이션 능력이죠. 스페큘레이션.
이 세계의 근본이 뭘까? 삶의 의미는 뭘까? 인간의 의미는 뭘까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변하는 그런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성은 경험적인 데이터의 수집에 포인트가 있고, 오성은 과학적 법칙성의 인식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사변이성은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상상을 만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정신, 인간의 마음, 정신은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감성과 오성과 그리고 사변이성이 있죠. 감성은 우리 몸의 능력이지, 몸의 능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몸의 능력. 그 다음에 오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고 능력, 사고 능력이고, 사변이성은 사고 능력을 넘어서 세계의 근본을 사유하는 그런 능력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미묘하다고 할까? 예민한 문제가 이 사변이성이야. 사변이성.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등등등등 감상을 가지고 이 세계의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걸 가지고서 개념화하고 법칙화하고 도식화하는 그런 것까지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래 그래 뭐 인정하는데 인간이 이 세계의 근본을 알 수 있는지 과연 그 제자들이 부다한테 8가지가 13가지인가 그 물었을 적에 14가지. 부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무기라고 하지 무기라고 해요. 이 형이상학적 원리들을 사유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인신적으로 예민한 문제. 인간이 그걸 과연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면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다는 무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물음이 인간이 대답할 수도 없고 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죠. 칸트 역시 이런 스페큘레이션은 인간에게 불가능하고 이 스페큘레이션을 하면은 오류추리에 빠지거나 이율배반에 빠지거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변이성이 우리의 감성 능력과 오성력을 넘어서 우주의 궁극적 본질이나 신의 유무라든가 자유의 가능성, 불가능성 같은 걸 사유하면은 그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 답이 나올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사변 이성의 월권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하는데 십중의성 비판에 가면은 사변 이성이 그와 같은 궁극의 것들을 인식한 능력은 없는데 인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는데 실천적인 맥락에서는 중요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신이 있냐 없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인식의 맥락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칸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백날 사이에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이율배반 그런 거예요. 안티노배반.
그런데 실천적인 맥락에서는 신이 없는 것보다 신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는 게 그 이제 포스툴레이트란 말이에요. 포스툴레이트.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힌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사변에서 월권을 비판했지만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오히려 사변이성의 실천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세계는 목적의 왕국이다. 목적.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 필연성이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라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요청해야만, 가정해야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는 걸 보는 거죠. 칸트는 도덕 법칙의 존재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요청한다. 자, 우리의 삶이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데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면 또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한테 야 너는 왜 도덕적이지 않아? 야 윤리적으로 타야지 너 왜 그렇게 나쁜 소리 말고는 우스운 얘기죠. 그죠? 웃긴 얘기죠. 돌멩이한테 자유가 없는데 걔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겠어요? 자기 뭔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 전제가 돼야 뭐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우리 인간 세계가 도덕 법칙적인 그런 세계가 되려면은 그, 그 근거가 뭐냐면 인간이 자유로워야 돼. 근본적으로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뭐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도 없고, 뭐 딱히 논증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가정해야 한다. 자유롭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도덕 법칙을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라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자유롭지 않은 존재에게 도덕 법칙을 명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래서 칸트는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너가 자유롭다는 거고 너는 해야 한다는 거는 너는 도덕적인 존재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위에서 한편은 가언 명법과 정언 명법을 구분을 해주는데 가언 명법은 영어로 말하면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이제 가언 명법이죠. 뭐뭐 하려면 뭐. 근데 정언 명법은 뭐 그냥 뭐뭐 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거죠. 가언 명법과 정언 명법의 구분은
칸트 철학의 초석이다. 칸트는 진정한 윤리는 정언명법과 행위라고 보았다. 진정한 윤리는 가언명법이 아니고 정언명법과 행위. 이는 경험적인 것과 선언적인 것을 구분한 그의 인식론에 대응한 인식론에서 경험적인 거하고 선언적인 거를 구분했듯이 윤리학에서는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순수 실존성의 근본법칙을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적으로서도 유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라. 준칙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뭐라고 할까 입장, 자기의 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러는 게 좋다고 믿어. 같은 게 주관적인 게 준칙이라면 그 준칙에 머물지 말고 항상 동시에 그것이 과연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유효한지 그걸 따져보고 그 유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칸트 윤리학은 국리주의는 뭐 의식하거나 그런 건 없죠. 칸트의 윤리학은 공리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이야기라고 봐도 돼요. 그 공리주의적 윤리학의 한계를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공리주의는 경험주의적인 윤리학이고 칸트의 철학은 선언주의적 윤리학인데 여기서 선언적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을 그냥 경험 자체 수준에서 본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지배하고 있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들을 사료한다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의 가장 아주 간단하게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그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를 말하는 거고 칸트주의자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해요. 준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 라든가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의 자기의 어떤 우리말로 하면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입장, 자기 가치관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그 개인의 주관에 머물러면 안 되고 그것이 항상 보편적인 입법과 맞도록 행하라는 게 이 사람의 근본 원칙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인 거고 보편적인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선언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경험에 머물지 말고 보편적인 입법에 맞춰서 행동하라. 보편적인 입법은 누가 부여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으면은 상가 우변이 되고, 그렇지? 기독교 세계 같은 식이 되고, 도덕으로서 그 사이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할인하지 말라는 그런 가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경험주의자, 이게 참, 칸트주의와 공리주의가 밀고 당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험주의자들 입장에서 또 반론을 하면은,
칸트의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뭐 맞는다고 쳐도 실제 인간이 윤리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흉하고 칸트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게 딱 드러나요. 흉과 아까, 아까 흉은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패션, 동념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공감을 통해서 윤리를 벗어나가는 존재라고 있잖아요. 그죠? 흉은. 근데 칸트는 그런 경험들인 걸 위에다가 어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놓으려고 한 거예요. 흉은 인간의 본질을 패션으로 받고 공감, 심파시, 공감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가 이렇게 발달하고 보는 경험적인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의 차원,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더 중시하고 여기에 너를 맞춰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흉하고 칸트가 어느 사람이 뭐 똑부러지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가지 입장이 항상 이렇게 뭔가 밀고 당기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권위주의가 말하는 경험의 범주가 참 네. 분류를 할까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경험주의가 이제 그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아까 말한 흉 같은 사람은 영국 경험주의로 영국 경험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설사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윤리적으로 된다는 긍정을 하더라도 영국 경험론이라는 영국 경험은 너무 경험이라는 지각에만 한정입니다. 지각. 내가 직접 보이고 직접 퍼센트 지각에. 근데 경험이라는 게 예컨대 정보적인 시간도 있고 예술작품을 보고 느끼는 특별한 어떤 그런 감정도 있고 경험주의에 참여를 하더라도 그 경험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영적으로 너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뭐 현대철학자 배우성이라는 하이튼, 블레즈 이런 사람들이 지칭 경험주의자. 아까처럼 칸트처럼 오성과 사대의 점을 막 그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대의 이성적인 문제를 일과 해갈 수 없지만 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행복, 아까 지금 어떤 공인주의가 어떤 호, 호라는 개념도 이제 경험을 그렇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행복의 범주, 분류, 내용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행복. 행복은 이제 그 자체가 자체로 만만치 않은 행복이 원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행복해. 이제 설명보다는 직관적으로 아는 건데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한 거냐는 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부, 명예, 그다음에 쾌락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보통 말하는 행복. 그러니까 뭐 못한 행복은 뭐 승문의 뭐 희열이라든가 예술적인 감동이라든가 중거적인 깨달음 이런 걸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남들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마약을 먹고 취하는 건 사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 그 순간만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정말 행복이냐. 진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대화도 좀. 아니, 일단 그거 정말 큰 행복이야. 그것도 좀 약간 그렇죠. 만족감 좀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뭐 현실에 대한 불만족, 존재에 대한 불안정, 이런 의미가 두 가지 그런 들음으로 제가 만나야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좋고, 말해야 할 사람은 참 좋죠. 내면이 원점이고 그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기서 행복이라는 게 공유주의는 무슨 행복한 얘기가 있는데 행복에 뭐 건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행복의 분류나 내용에서 그 상태가 만족감 또 의미한데 충족감. 예. 초기 공리주의자는 예전에 누구지? 에피쿠로스? 아, 그런데 고대 옛날에. 그 사람도 공유지라는 말 안 쓰지만 이제 깍주예요. 그러면 조금 잡다가 그렇죠.